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은 한 사람의 선택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조건만 놓고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았던 결혼.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날 처음 본 며느리는 그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닌다는 소개를 들었고 말투는 차분했고 시선은 과하지 않았으며 웃을 때도 일부러 꾸민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데가 없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구나 싶을 만큼 조건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다기보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긋남 같은 것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이라는 게 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날만큼은 괜히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들의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기보다는 딱 맞아떨어진다고도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분명 완벽했는데 그 완벽함이 왜인지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고 나는 그 이유를 그때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눈에 자식이 예뻐 보인다고 해서 현실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그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말하기엔 애매했고 직장은 안정적이지만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은 아니었으며 외모도 눈에 띄게 잘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긴 했지만 특별히 튀는 재능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웠고 집안 형편 역시 며느리 쪽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엔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아들을 감싸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한 발 뒤로 물렸습니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놓고 봐도 둘은 같은 선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차이가 분명한데도 그 차이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괜히 어깨를 펴지도 주눅을 들지도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심이 되기보다는 왜인지 더 궁금해졌고 나는 그 이유를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를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기는 쪽이었고 자기 생각을 길게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태도가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괜히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 같기도 했고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는 여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문제가 줄어든다고 믿는 사람처럼 그저 한 발 물러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태도가 꼭 편안하지만은 않게 다가왔습니다. 맞다거나 틀리다거나를 분명히 나누지 않은 채 모든 걸 흘려보내는 방식이 갈등을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깊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얼굴, 불편한 질문에도 굳이 방어하지 않는 말투를 보며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받아들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슨하고 악의는 없어 보였지만 그 태도 자체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 건지 나는 아직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문제라 하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걸 나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기준의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늦는 일도 계획이 어긋나는 일도 그에게는 꼭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일 가운데 하나처럼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오며 중요하게 여겨온 것들과 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그 어긋남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한 번의 만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믿었고 아들의 선택을 섣불리 재단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건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드러난다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불편함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고 그저 지켜보자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순간으로 이어질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같이 가실래요? 예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걸 꺼린다고 들었는데. 그래, 좋지. 몇 시에 만날까? 내가 물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어머님 집 앞에서 뵐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나는 약속을 기다렸다. 요즘 애치고는 싹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에게 말했다. 다혜가 백화점 같이 가재.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다혜 괜찮은 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의는 있더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적어도 기본은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토요일 오전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갔다. 시간을 지키는 건 기본이니까. 11시가 되었다. 예비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혹시 길이 막히나? 나는 혼잣말을 했다. 11시 10분이 지났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연락은 없었다. 다혜야, 어디야?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11시 20분.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40분이 지났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다혜가 아직 안 왔어.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곧 오겠죠. 길이 막히나 봐요. 나는 말을 아꼈다. 길이 막히면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12시가 넘어서야 예비 며느리가 도착했다. 1시간이 넘게 늦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비가 자꾸 이상한 길로 안내해서 빙 돌아왔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1시간이나 늦었으면 중간에라도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그럼 출발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첫인상이 좋았는데 오늘 조금 흔들렸다. 차에 타기 전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혜야, 시간 괜찮아? 예비 며느리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 충분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에 탔다. 예비 며느리가 내비를 켰다. 화면이 잠시 멈칫했다. 내비가 좀 이상해요. 요즘 자꾸 이래요.
그녀는 화면을 몇 번 두드렸다. 반응이 느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졌다. 아까도 내비 때문에 늦었다고 하지 않았나? 고장 난 거 아니야? 내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느린 것뿐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 운전 초보예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비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초보라고 해도 면허가 있으면 기본은 하는 거 아니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심히 갈게요. 시동이 걸렸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움직임이 조심스러웠다. 다행이네. 초보라고 해도 신중하게 운전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비 며느리의 운전은 생각보다 불안했다. 차가 갑자기 속도를 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듯 움직였다. 다혜야, 천천히 가자. 내가 말했다.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밟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급가속을 한다고?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녀는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덜컹거리며 멈췄다. 나는 앞으로 쏠렸다. 미안해요. 앞차가 갑자기 서서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다혜야, 운전은 스트레스 푸는 도구가 아니야. 안전이 먼저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가벼웠다. 나는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차는 계속 달렸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들이 이 운전을 알고 있을까? 예비 며느리는 또다시 급가속을 했다. 나는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다. 다혜야, 정말 천천히 가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는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는 앞으로 쏠렸다. 이게 조심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백화점까지 무사히 가기만을 바랐다. 백화점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예비 며느리는 동네 어귀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여기 방지턱 있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예비 며느리는 내비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길이 맞나? 내비가 이상하게 안내하네. 나는 불안했다. 다혜야, 앞 잘 봐. 그녀는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내비에 쏠려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화면에 뭔가 떴다. 나는 흘끗 봤다. 보험 앱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쓸어내리며 무시했다. 별거 아니에요. 나는 더 불안해졌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동네 어귀에 방지턱이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 말하려고 했다. 다혜야, 앞에.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내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다혜야. 내가 다시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나는 앞을 가리켰다. 방지턱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방지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세게 잡았다. 예비 며느리도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기엔 이미 늦었다. 차가 방지턱을 그대로. 쿵. 큰 소리와 함께 차가 튀어올랐다. 나는 앞으로 쏠렸다. 머리가 앞 유리창 근처에 부딪혔다.
아, 통증이 왔다.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비 며느리가 놀라서 차를 세웠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리가 욱신거렸다.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떡하지? 제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일단 진정하고 차 세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길 옆에 댔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차가 방지턱을 넘으며 옆에 세워둔 자전거를 들이받았던 것이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자전거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앞바퀴가 휘어져 있었다. 어머님, 저, 예비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핸들을 잡고 얼어붙어 있었다. 어떡하죠? 나는 차에서 내렸다. 누군가 나와야 했다. 예비 며느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확인했다.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주인을 찾아야겠어.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잠시 후 자전거 주인이 나타났다. 중년 남자였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고를 냈어요. 남자는 자전거를 들어 올리며 확인했다. 앞바퀴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예비 며느리를 돌아봤다. 그녀는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나를 보고 있었다. 다혜야, 나와. 내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보험으로 처리할게요. 예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보험 앱을 열었다. 어떻게 하는 거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옆에서 지시했다. 사고 접수 눌러. 그 다음에 상황 설명하고. 예비 며느리는 내 말대로 따라했다. 네. 방지턱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통화가 끝나고 접수 완료 문자가 왔다. 나는 그 화면을 확인했다. 그때 화면 위쪽에 다른 알림들이 보였다. 회의 15분 지각, 출근 12분 늦음, 약속 20분 지연. 나는 그걸 보고 깨달았다. 패턴이구나.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자와의 실랑이는 보험 처리로 정리됐다. 알겠어요. 보험사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남자는 자전거를 끌고 갔다. 나는 예비 며느리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손을 떨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집으로 가자. 내가 운전할게.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네. 우리는 자리를 바꿨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차 안은 침묵이었다. 나는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아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못하는구나. 예비 며느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 알림이 계속 떠올랐다. 회의에 늦고 출근에 늦고 약속에 늦는 사람.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이게 바뀔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집에 가서 아들과 얘기해야 했다. 예비 며느리는 중간에 한 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 일단 집에 가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집에 도착했다. 아들이 문을 열어줬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백화점은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못 갔어. 사고가 났어. 아들은 놀라서 물었다. 사고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다혜야, 오늘 놀랐지? 집 가서 쉬어.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일단 들어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와 아들만 남았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아들도 따라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 아들은 조용히 앉았다. 나는 예비 며느리가 1시간 늦은 것부터 시작했다. 운전 중에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를 한 것, 방지턱을 못 보고 사고를 낸 것, 그리고 자전거 주인과의 실랑이까지. 다혜가 미안해하긴 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말을 이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고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내가 나서서 수습해야 했어. 다혜 휴대폰에 알림 봤어. 회의 15분 지각, 출근 12분 늦음, 약속 20분 지연. 한두 번이 아니더라. 아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다. 내가 왜 반대하는지 알아? 다혜가 나쁜 애라서가 아니야. 학벌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야. 근데 위험해. 시간을 못 지키고 책임을 못 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전 다혜랑 결혼할 거예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봤다. 뭐라고? 전 다혜가 좋아요. 엄마가 보시기엔 부족해 보이겠지만 저한텐 다혜가 필요해요. 아들이 말했다. 나는 답답했다. 왜 하필 그 애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다혜는 저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뭘 하든 평가했어요.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근데 다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줘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게 장점이라는 거니? 그건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거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다혜는 관심 있어요. 단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 발 더 물었다. 왜 하필 그 애냐고.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떠오르는 게 보였다. 엄마, 소개팅 날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도 다혜가 늦었지. 40분이나. 아들이 말했다. 네. 근데 전 그날 다혜가 더 좋아졌어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늦었는데 더 좋아졌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다혜가 미안해하면서도 당당했어요. 나 원래 이래. 못 고치겠어라고 했어요. 전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늘 늦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다혜는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아들이 대답했다. 나도 그래. 괜찮아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엄마, 저는 평생 평가받으며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남들이 보기엔 제가 평범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했어요. 실수하면 안 되고, 모자라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다혜는 달랐어요. 제가 뭘 하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다혜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요. 아들이 말했다. 나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럼 다혜는 왜 너를 선택했어? 아들이 대답했다. 다혜도 평생 평가받으며 살았대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대기업 다니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근데 저는 다혜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늦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근데 그게 맞는 거니? 늦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전 그게 더 편해요.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소개팅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다혜가 40분 늦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40분이나 늦었는데 괜찮다니. 상견례 날은 더 심했다. 약속은 오후 2시였는데 예비 며느리가 온 시간은 3시 반이었다. 1시간 30분이나 늦었다. 나는 그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 어른들이 다 와 있는데 신부 될 사람이 오지 않았다. 근데 아들은 그때도 웃고 있었다. 엄마, 다혜 곧 올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예비 며느리가 늦는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본 예비 며느리의 결격 사유가 아들에게는 구원이었다는 걸. 나는 그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못 지키고 책임을 못 지고 완벽하지 않아서. 근데 아들은 그게 좋았던 거다. 왜냐하면 예비 며느리도 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내가 옳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였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가 집에 왔다. 아들은 밖에 나갔고 우리 둘만 남았다. 어머님, 그날 일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머리는 이제 안 아파.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은 저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 저 완벽해지겠다고 약속은 못 드려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시간도 못 지키고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그녀를 봤다. 그럼 어떡하려고? 그녀가 대답했다. 도망치진 않을게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오늘처럼 얼어붙지 않을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완벽해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조합은 답답하다.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예비 며느리는 시간도 못 지키고 책임감도 부족하다. 아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라면 내가 막을 수는 없다. 다혜야, 나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근데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해. 시간 약속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노력할게요. 그녀의 대답은 진지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나는 결론을 내렸다. 반대해서 조건부 허락으로 옮겨가기로 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아들이 책임질 거라면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불안은 남아있다. 앞으로도 며느리는 늦을 것이고 실수할 것이고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들에게는 괜찮은 거라면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아들에게 말했다. 내 선택이면 내가 책임져라. 결혼은 허락할게. 근데 나중에 힘들어도 나한테 오지 마. 너희가 선택한 거니까.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그리고 힘들면 같이 이겨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짝이란 무엇일까? 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는 사람?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확신하는 것 같다. 그들이 서로에게 짝이라고.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밀어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백화점 주차권이 서랍 안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결국 백화점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많은 걸 배웠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조합이지만 당사자들에겐 맞는 짝인 것 같았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어쩌면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다.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늦었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오는 날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은 했다. 어머님, 10분 늦을 것 같아요. 문자를 받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다. 아들은 여전히 예비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다. 엄마, 딸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생각하게 됐다. 판단하지 않는 시선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다. 며느리 어때요? 나는 대답이 어려웠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었다. 글쎄요, 지켜봐야죠. 나는 보험 접수 문자를 다시 봤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고 현장에서 예비 며느리는 얼어붙었고 내가 모든 걸 수습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집에 와서 사과했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아직 모르겠다. 답답함과 현실과 불안이 공존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불안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에게 짝이라고.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해하지 못해도 밀어내지는 않겠다고. 백화점 주차권은 서랍 안에 그대로 있다. 언젠가 이 물건을 꺼내며 웃을 날이 올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보기로 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만든 관계를. 어머니의 현명한 선택이 옳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